나폴리가 네. 33년 만에 와. 정말 역사적인 우승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리는 아시다시피 디에고 마라도나의 네. 클럽이고, 사실은 나폴리가 뭐 여태까지 휘황찬란하거나 그렇게 삐까뻔쩍한 경력을 많이 갖고 있는 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리는 영원히 또 축구사에서 언급이 돼요. 바로 그 마라도나 선수 때문에. 그런데 그런 팀에서 마라도나 시대 이후로 첫 번째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는 데 있어서 핵심 오브 핵심 수비수가 대한민국 선수였다. 그쵸. 이거는 이탈리아 축구사 전체에 앞으로 뭐 축구라는 종목은 저는 거의 영원할 거라고 보는데, 이탈리아 축구도 그러니까 아주 계속 가겠죠. 네. 거기에 아주 굵직한 족적을 남긴 거죠. 이거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그 나폴리가 그 오랜 역사를 겪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정말 이제 나폴리 역사에 영원히 남을 선수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예. 이번 시즌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의 역할, 예. 그리고 전술적으로 이 김민재 선수가 왜 중요했느냐, 이걸 이제 한번 또 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더더욱이 우리 한국의 마이클 콕스, 안민호 페노님의 네.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네. 저는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나폴리가 올 시즌 격찬을 또 많이 받으면서 우승을 한 이유가 네. 여전히 이탈리아 세리에아에는 조금 전력이라든가 멤버 구성에 비해서 기본 컨셉 자체가 조금 실리적이고 소극적인 분위기가 여전히 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 시즌 세리에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예전보다는 올 시즌에 지금 유럽 무대 성적도 좋잖아요. 네. 세리에아가 뭐 EPL, 라리가, 분데스리가보다 좋아요 지금. 네. 그런데 그 세리에아가 그렇게 된 이유는 공수 전환의 템포가 예전에 비해서 빨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템포가 빨라지고 좀 더 다이내믹해진 것이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을 저는 높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전체적인 경기 자체는 여전히 실리를 좀 추구하는 그런 팀들이 여전히 적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나폴리는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적극적이고 그쵸. 엄청나게 공격적인 스타일의 축구를 해서 세리에아를 평정을 했어요. 네. 물론 유럽 무대에서는 막판에 좀 아쉽기는 했어도 이탈리아 내에서는 뭐 넘사벽으로 앞서 나가서 우승을 했는데, 그 우승팀이 그렇게 실리적인 그런 팀이 아니었다는 거. 네. 엄청나게 적극적이고 아주 공격적인,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화려하기까지 한 그런 축구를 시도하면서 1등을 압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폴리가 더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김민재 선수의 중요성이 그냥 나오죠. 네.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높은 위치에서 상대를 몰아붙이는 그러한 스타일의 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선수가 최후방 수비수거든요. 그쵸. 최후방 수비가 약하면은 그 컨셉이 특히 이탈리아처럼 정말 승부를 내는 데 있어서 아주 절묘하게, 아주 꾸역승도 잘하고 이런 컨셉의 팀들을 전통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최후방 수비가 약해가지고는 올 시즌 나폴리의 축구를 구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쵸. 근데 그거를 김민재 선수가 해냈다. 그러니까 측면 수비도 뭐 말씀하시겠습니다만 당연히 마리오 후이 선수가 상당히 높은 지역까지 전진하면서 공격적인 선수고, 중앙 미드필드 구성도 로보트카 선수라든가 잠보 안기사 같은 선수들이 물론 수비도 하지만 이 선수들의 툴 자체는 사실은 공격적인 재능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선수들 네네네.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앞에서 지켜주는 선수들도 뭐 그렇죠. 공격 위주, 뭐 빌드업 위주, 혹은 침투 위주 이런 거라고, 측면 수비도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면서 공격에 많이 가담하면 중앙 수비가 받을 수 있는 부하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김민재 선수가 사람들의 기대치에 거의 곱배기 이상을 해냈던 시즌이 올 시즌이고, 요즘 뭐 세리에아 베스트 11에 김민재가 포함될 수 있을까요? 세리에아 뭐 최우수 디펜더에 김민재가 선발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저는 그냥 세리에아에서 올 시즌 뭐 수비 부문에 뭘 뽑을 때는 네. 김민재는 그냥 받고 시작해라. 그렇죠. 그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 시즌 세리에아에서 김민재 선수 말고도 뭐 크리스 스몰링 선수가 스몰링, 여전히 네, 잘하죠. 괜찮았고요. 그리고 뭐 지금 챔피언스리그 올라 있는 팀들 가운데서도 뭐 토모리 선수라든가, 그리고 시즌 내내 잘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하는 걸 보면은 또 콘테 감독이 이래서 바스토니를 원했나? 네네. 요즘 또 유럽 잘하죠. 무대나 하는 거 보면 네. 바스토니 선수 상당히 괜찮잖아요. 다재다능하고.
그러니까 세리에아에 뭐 김민재만 있는 건 아니고 옆에 또 라흐마니 선수도 잘했고 다른 뭐 좋은 수비수들이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모든 우리가 이제 체감적으로 경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감이나 네. 혹은 이걸 체감 말고 그냥 기록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스탯이라든가 지표라든가 네. 그걸 보나 김민재가 그냥 거의 탑이에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 체감적으로나 지표적으로나 그냥 김민재가 1등인 거는 저는 그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 그렇죠.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안준희 의원님이 극찬을 하는 선수가 흔치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강인 선수도 그랬고 네. 만약에 김민재 선수의 얼굴에 전신 수트를 입혀서 정말 누군지 모르고 그냥 우리가 김민재 선수의 경기를 본다. 그러면 올 시즌 나폴리 경기를 수십 경기를 봤을 때 김민재 선수는 분명히 눈에 들어와요. 맞아요. 저 선수가 누구야? 딱 복면을 벗겨보면 오! 사우스 코리안 김민재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김민재 선수는 이미 사실은 많은 또 유럽 평론가들이 올 시즌 거의 뭐 올 시즌을 빛낸 선수 이런 거 뽑을 때 뭐 탑 10 안에 뽑고 네. 수비수로 따졌을 때는 거의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도 막 탑 5 안에 뽑고 그런 평론가들이 이미 유럽에서도 김민재 선수는 많아졌으니까 사실 그런데 만약에 김민재 선수도 복면을 씌워서 우리가 그 선수의 플레이를 한 시즌 내내 봤다면 그냥 이 선수는 그냥 잘한 선수예요. 이 유럽이나 남미 출신이 아닐 뿐이지 김민재 선수는 그냥 국뽕 빼고 잘한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사실은 세리에 올해의 수비수상은 사실은 저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정도로 말을 할 수 있는 건 그 어떤 선수보다 격차가 많이 날 정도로 김민재가 이번 시즌 잘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폴리의 전술 자체가 사실은 수비수가 이렇게까지 팀의 전술에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김민재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큽니다.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나폴리가 라인을 올리니까 뒷공간, 이 뒷공간을 커버하는 건 당연히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시즌 전 유럽을 따져봐도 가장 잘하는 선수가 김민재고. 아 여기서 나폴리가 하얀색이었습니까? 그냥 그렇군요. 손이 네. 가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는 김민재가 뒷공간 커버도 너무 좋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나폴리의 전술적인 이제 특색을 보면 지엘린스키가 한 칸씩 올라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로보트카가 기본적으로 뭐 수비형,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도 아닐 뿐더러 지엘린스키 자리를 약간 커버해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중앙 미드필더 겸 공격의 연결고리가 되게끔 하죠. 그런데 이때 요 앞 공간이 굉장히 많이 빕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뒷공간도 커버하는 걸 잘하지만 마치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앞쪽에서 공격수 받았을 때 막을 선수가 없네? 그러면 자기가 폭발적으로 뛰어나가서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거나 그래서 김민재가 최후방에 있다가 미드필더 라인까지 와서 볼을 빼앗아서 자기가 직접 볼을 몰고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바로 전개시켜주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김민재가 뭐 뒷공간, 앞공간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너무나 이 커버 범위가 일단은 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B클럽들이 당연히 이 선수를 노릴 수밖에 없는 게 B클럽들은 뭐 필연적으로 대부분 주도적이죠. 그렇죠. 주도를 해야 되고 라인도 높아야 되고 공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비 라인에서도 공격 숫자가 추가가 돼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중앙 수비수가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 커버 범위를 잘 커버하는 선수들이 B클럽 용 선수죠. 그러니까 좀 전에 뒷공간도 커버하고 앞공간도 커버하고 네. 또 스택적인 면에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하자면 공중볼 경합 승률도 맞아요. 매우 높은데 지상볼 경합 승률도 매우 그렇죠. 높아요. 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는 한마디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렇죠. 거의 그런 시즌을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김민재 선수의 공격성도 사실 좀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사실 뭐 우리가 발을 잘 쓴다는 그런 수비수들, 뭐 바스톤이라던가 그바르디올 이런 선수만큼 막 미드필더처럼 요 사이 공간으로 전진 패스를 넣어주고 이런 거는 김민재 선수의 큰 장점까지는 아니지만 당연히 나폴리를 상대하는 팀들은 로보트카 무조건 압박하고 지엘린스키 무조건 압박하죠. 그리고 마리오 후이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풀어주는 걸 하니까 이제 마리오 후이도 무조건 압박. 이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볼을 잡았을 때 그러면 내가 줄 곳이 마땅치 않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 공간으로 치고 나가는 속도가 이 선수는 정말 어마무시하고 그리고 이 치고 나가는 속도가 어마무시하니까 상대팀이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김민재가 오니까 끌려나가면서 다른 선수에게 공간 생기고
이런 플레이들을 계속 김민재가 만들어주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김민재 선수의 여러 이적 팀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적을 할 것 같은 팀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맨시티는 조금 안 맞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들을 하실 때가 많아요. 뭐 맨시티도 이름이 나오긴 하니까. 근데 저는 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특성상 수비수를 공격에 가담시켜서 주변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너무 잘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김민재의 이런 전진성을 분명히 과르디올라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저도 생각을 듭니다. 저는 요 대목에 있어서만큼은 네. 페노님하고 미세하게 의견이 약간 네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그 두 팀 다 어디 뭐 특정 팬은 아닌데 네네. 굳이 맨체스터를 가야 된다면 네.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쪽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왜 면일까요? 그러냐면 김민재 선수가 이강인 선수와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강인 선수 아니 뭐 어딜 가서 뭐 경쟁 못할 건 뭡니까? 뭐 네. 이강인 지금 하는 정도면 웬만한 데 다 경쟁되는 거고 아주 좋은데도 저는 경쟁된다고 보고요. 김민재 선수도 맨체스터 시티를 못 갈 건 없어요. 그쵸. 그런데 아주 냉정한 견지에서 바라보면은요. 김민재 선수가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거를 굉장히 잘하긴 합니다. 네. 근데 다만 그 조금 전에 그 페노님께서도 한 줄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네. 김민재 선수가 아주 부드러운 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김민재 선수가 대한민국이 배출한 이런 수비수들 가운데서는 분명히 발 능력도 아주 좋고 그럴 수 있으니까 사실은 전진도 가능한 거고 뭐 패싱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아주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은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주력 수비수에게 원하는 발 능력은 네. 김민재 선수가 보유하고 있는 괜찮은 발 능력보다도 좀 더 기준치가 까다로울지도 몰라요. 그렇죠. 네, 개최로 좀 늘 더. 그랬죠. 네, 좀 더. 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도 분명히 전체 지금 유럽 수비수 평균을 보면 발 능력이 좋은 선수라서 페노님이 말씀하신 그런 플레이가 가능한 거긴 하지만 네. 과르디올라 감독의 기준치는 그거보다 조금 높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맨유가 그냥 편하지 않느냐. 맨유가. 아니 물론 테나와 감독 축구도 추구하는 이상향도 사실은 과르디올라 감독의 그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발 능력이 뭐 좋고 그럴수록 좋은 거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맨시티는 이미 설정된 기준치가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맨유는 지금 김민재 선수가 가도 뭐 지금 있는 수비수들과 얼마든지 뭐 발 능력으로도 그렇게 꿀릴 것이 없고 물론 테나 감독이 이제 한 시즌 더 하게 되면 분명히 스타일의 어떤 변화나 향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여기서 과르디올라 스타일 쪽으로 조금 더 간다 치더라도 네. 김민재 선수가 지금 거기 적응하기에는 제가 봤을 땐 무리가 전혀 없다. 반대로 이제 맨시티는 굉장히 잘 될 수도 있지만 네. 약간 과르디올라 감독이 추구하는 스타일에서 조금은 어긋날 확률도 약간 있다. 우려는 존재한다. 네. 그럼 혹시 맨유에 갔을 때 이제 지금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바란 이 두 라인이 사실은 주전이잖아요. 아 저는 근데 누구랑 싸워도 누구랑 저는 싸워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김민재가 무조건 이기고 네. 이 마르티네스 이 두 선수가 무조건 지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그냥 셋이 같이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김민재 선수가 여기서 출전 시간 많이 얻는 거는 별 지장 없다. 그쵸.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바란 선수는 뛰는 것 자체가 좀 일정치 않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바란 선수는 고점을 이미 지난 선수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선수는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피지컬적인 단점이 존재하고 또 피지컬이 강력한 그래서 예를 들어 공격수가 포함되어 있는 팀을 상대로 할 때는 분명히 리산드로 선수는 약점이 그쵸. 되거든요. 네. 근데 김민재 선수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올 시즌 보여준 거는 바란 선수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선수의 장점적인 부분들을 아주 골고루 김민재 선수는 보여줬기 때문에 둘 중에 누구랑 붙어도 저는 김민재 선수가 해낼 수 있다. 저는 사실은 그런 결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바란이 당연히 지금은 주전을 하고 있지만 김민재가 왔을 때 김민재의 장점은 왼쪽 오른쪽 다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란이 없을 때는 오른쪽이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안 될 때는 왼쪽이고 이 왼쪽 오른쪽 다 된다는 게 정말 사실 이 김민재 선수의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맨유를 가도 주전 경쟁 출전 시간 전혀 걱정 없다. 그리고 혹시나 아스날
아스날 와 주시면은 좋죠. 와 주시면. 아스날 이제 와 그 정도가 주시면, 됐나요, 김민재가? 좋습니다. 아스날에서 네. 중용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아스날 대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스날 오시면 당연히 좋고요. 그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네. 수비력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붙는다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올 시즌 전술에 기인해서 풀백 성향의 센터백들도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 선수들과 예를 들어 김민재 선수가 수비력으로 예를 들어 경합한다? 그러면 뭐 김민재 선수가 올 시즌 폼을 봤을 때 그쵸. 아칸지 선수에게 질까요? 뭐 아케 선수에게 그럼요. 질까요? 네. 뭐 안 지거든요. 맞아요. 안 지는데 다만 과르디올라 감독은 다른 팀과는 조금 독특함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저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네. 아니 김민재가 바란 리산드로와는 충분히 게임이 아,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은 아칸지 이런. 아케 아칸지랑은 게임이 안 되니까 여기서 부등호를 잘못 설정하면 아케 아칸지 부등호 김민재 부등호 바란 리산드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면은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한테 지금 또 큰일 날 거 아니에요, 또 이게. 이게 맨시티가 워낙에 독특한 팀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가르디올라 감독은 뭐 골키퍼보다 사실 선방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발밑이 좋은 골키퍼를 더 선호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케 아칸지가 뭐 수비력이 원래 안 좋은 선수들도 아니지만 애초에 그렇죠. 예. 수비력이 약간 떨어져도 발밑이 더 좋은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거죠. 그리고 네. 이제 풀백 스타일의 또 전후진이 또 그쵸. 자연스럽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부문에 따라서는 아케 아칸지보다 이미 나은 퍼포먼스를 올 시즌에 맞아요.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맨시티의 그리고 가르디올라 감독의 독특함은 과연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거냐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럼 뭐 바란 선수, 아칸지 선수 붙여놓고 누가 더 나은 수비수냐라고 물어도 네. 이게 보는 부문에 따라서는 이게 또 다른 그쵸? 결과가 나오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맨시티 선수들이 부등호 이쪽에 가 있고 김민재가 가운데 있고 맨 유나이티드 선수들은 맨 꼬레비에 있고 제가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를 저는 그럼요. 여기서 그럼요, 분명히 대중들 앞에서 선언하는 바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제대로 천명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혹시 오해 없으시길 그러니까요. 바라고 네, 네. 일단 그래서 그만큼 사실 이번 시즌 김민재 선수라는 이 존재가 나폴리에서 그리고 나폴리를 넘어 세리에를 넘어서 유럽 전체까지 정말 수비수들을 정말 찾아봐도 김민재보다 확실히 잘하는 선수를 저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김민재가 맞아요. 잘했다. 그리고 그 정도로 김민재가 잘하니까 사실은 뭐 맨유, 맨시티, 뭐 리버풀 그리고 사실은 오늘 촬영 일자 기준으로 바이에른 뮌헨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봤어요. 이 나오는 팀 이름이 그냥 우리가 그냥 듣는 팀이 아니라 빅클럽들만 골라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김민재 선수가 정말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보여주는 중이다. 그리고 네. 김민재 선수 기본 바이아웃이 있잖아요. 네. 수비수에 그 정도 내려면 그렇죠. 빅클럽이 아니어서는 곤란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그 정도 혹은 또 뭐 챔피언스리그 가면은 또 옵션이 뭐가 어떻게 붙어서 바이아웃이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뭐 정확한 계약 내용을 모르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선수를 수비수인데 영입을 했어요. 제대로 안 써요. 그렇죠. 그럴 순 없죠. 그 클럽에게는 또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게 네네. 되면.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아마도 정말 중용하고자 하는 빅클럽으로 옮기게 될 확률이 그건 거의 뭐 99.9%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김민재 선수의 미래도 저는 그닥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즌이 끝날 때가 됐지만 아마 다음 시즌 이적 시장이 딱 시작하면 이 김민재 선수의 이적 이런 것도 우리가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면서 즐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튜버들이 네. 이제 곧 이강인 선수 이적도 찾아올 거고 네. 김민재 선수 이적도 찾아올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만 가지고 또 한두 달 계속 하는 거야. 예를 들어 김민재 선수가 어디 이적했다. 네. 자, 유니폼 입는 날부터 이제 뭐 또 뉴스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첫날, 첫 훈련 참여. 그런데 어느 동료 선수와 또 재밌게 뭐 그쵸. 대화. 뭐 그러면은 그것도 바로 그 선수 이제 한국의 또 제2의 파트리스 에브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컨텐츠 나오거든요. 그 다음 날 누구와 밥 먹어. 예를 들어 이강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그리즈만과 같은 미용실 쓰기로 그쵸. 해. 뭐 이제 그러면은 뭐 염색할까? 핑크로 할까? 막 이런 거 있죠. 그거 난리 나는 거야.